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1번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대상 혹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의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는 뭐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잖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를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번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밑에 하나씩 볼 거예요. 무인 판매기 공급돼요. 밑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택시 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는 간주 임대료도 밑쪽에 간주 임대료도 의무가 면제돼요. 자, 지금 5번 이거죠, 정답이. 우리 간주 공급, 자계사표 면밀판 중에서 지금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5개요. 빨간색들.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와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5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둡시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더 잘 나오겠죠. 간주 공급 중에서 요 판매 목적 요것만 다르기 때문에 타사업장 반출 경우만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온다. 외워두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외울 때가 되었다. 자,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5번. 제조업 등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고 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중공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할 수 없어요. 5번. 됐죠? 상대방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끊어줬어. 근데 또 세금 계산서 또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드렸잖아요. 죄송하지만 이중 매입세액 공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그거를 임차인이 부담하든 임대인이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위탁자의 명의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겠어? 뒤쪽에 정답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은 기억날 수도 있지만 제가 뒤쪽에 막 많이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적어가지고 했잖아. 실제 공급은 뭐다? 잠깐만요. 뒤쪽에. 이 밑에 적었었다, 그죠? 이 밑에 막 적었었잖아. 이렇게 막 그림 그려 설명을 드렸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시고 우리는 결론만 지금 여기서는 공급자를 위탁자 명의, 위탁자가 여기 있어요. 수탁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여기 있다고. 이때 위탁자 명의로 해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그지?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할 거니까 수탁자가 발급하되 이거는 위탁자가 파는 겁니다 라고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내가 끼어 있다는 거, 수탁자가 중간 단계로서 끼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줘요. 됐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틀렸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수탁자 명의가 아니야. 위탁자. 그 사람 물건이니까요. 그거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되 수탁자. 내가 지금 이걸 수수료 받고 판매하는 중간 입장에 있다라는 거를 비고란에 등록번호를 적으라는 거야. 오케이.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고? 밑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요. 누구?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 다만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만약에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하면은 발급해야 돼요. 소매업은. 됐죠?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에 면제한다는 게 그 표현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은 만약에 그 공급을 받은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끊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다? 소매업 빼고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더라도 발급 의무 없다라는 거야. 소매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 사간 사람이 요구하면 TI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우리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4번. 제하의 공급으로 오는 판매 목적 진매장 반출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아니라고 했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면제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요.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됐어요.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판은 면제되지 않아요. 나머지만 면제된다라는 거. 수정세금 계산서에서 옳은 것은 계약의 해제로 제한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원일은 계약 해제일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1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초된 표현은 보고 갑시다. 3번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최초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요 수정사항이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한다라는 거 밑에 있습니다.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원리로 한다. 이런 식으로. 즉 작성일자가 소급이 안 된다는 표현이죠. 됐죠?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기출되었던 것까지만 하셔도 되게 잘하는 겁니다. 모든 수정세금 계산 사항에 대해서 다 외울 수 없어요. 전자 TI의 경우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를 하더라도 수정세금 계산을 발급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이거는 왠지 그럴싸하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 전자 TI라도 착오로 이중 발급했으면 하나는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발급할 수 없다 하면 안 되지. 수정세금 계산을 발급하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아니에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만 외웁시다. 모든 경우에 저런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다. 라고. 요렇게. 예규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예외가 있더라.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공급가액 과다 기재된 경우는 지연발급 가산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있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자고 했지.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중에 뭐가 없으면은 뭐다? 미기재나 부실기재가 되면 공급자는 가산세 매기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라는 불혜택을 줘요. 됐죠? 다 있어야 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이름, 상호 이런 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건 없다는 거야. 공급받는 자의 이름. 여기 있죠. 요거. 이거는 없다는 거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겠지. 왜? 대칭적으로 공급하는 자의 이름은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공급받는 자의 이름은 뭐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있으면 좋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결과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라는 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작성 연원일은 있어야 되는 거야. 작성 연원일, 그게 이게 정답이야. 작성 연원일. 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원일이 언제인지는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급 연원일은 아니고 공급 품목의 단가 수량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새우깡 하나에 1,000원이에요. 수량이 이번에 100개 팔았어요. 그럼 10만 원이죠. 이게 공급가액일 거 아니야.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 1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1,000개 한 개당 1,000원이고요. 이게 100개 요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죠? 공급가액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필수적인 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라는 거. 결과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암기가 돼야 돼요. 봤을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뭐 주관식은 아니니까 쓰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봤을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쪽에 뭐 수정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외워도 좋다고 했죠. 기출되었던 것까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급해서 작성 연원리를 소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소급하고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기출되었던 거 위주만 하자고 했지만 이런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외워가자. 영세율 적용 공급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옳은 것은 특이하죠. 영세율 공급인데 TI를 발급해야 되는 거.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LC에 의한 재화의 공급. 이거는 자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 요거는 따로.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됐죠? 요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특이한 영세율 거래를 따로 외우자고. 요걸 외우시고 푸는 걸로 합시다. 요것도 넘어가시고.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여러분 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뒤에 쭉 이걸 다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면 틀렸죠. 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거든요.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있다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나머지는 수정 관련한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다 공부를 했고 뭐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부담했든 임대인이 부담했든 상관없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요것도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는 모든 디테일한 어떤 사항까지 다 항목을 외울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 필요적 기재사항 보고 아까 전에 뭐 외웠던 거, 시험에 나왔던 거, 기출되었던 거 정답 정도만 보셔도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는 요거 한 문제 나오니까 설명만 한 문제 나왔었어요. 요것만 볼게요.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외상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매출수익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라고 했는데 자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부가가치세 제외 아니라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에서 곱하기 110분의 10을 해서 세액을 도출해내는 구조야. 됐죠? 2번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그 후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회수했대. 그럼 어때? 이제 세금을 또 내야겠지.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때 기적적으로 회수했니? 세금 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틀렸어요. 언제죠? 기한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이 아니고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대손이. 됐죠? 간이와 면세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일단 면세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잖아.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적게 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해주지 않겠다. 간이한테 해주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다. 대손세액 공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혹은 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냐 하면 예정신고실 때는 해주잖아요. 확정신고할 때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저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단독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보기에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이 항목들이 하나하나가 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 보기 하나하나를 잘 체크해 둡시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우리 사세 등 토비 되면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미 했잖아.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빠르게 봅니다. 빠르게 가보죠. 사, 세 등은 뭐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왼쪽은 다 공통이야. 빨강이들은. 그런데 사세 등은 공통점이 뭐다? 귀책 사유가 사업자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했어? 너희 잘못했네. 법인세법 나도 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너희들. 송금 불산의 기타 사유 유출한다고 했지. 밑에 그에 반해서 토, 비 대면 토영 대변 뭐 어떻게 하든 두 번째 토계 대변 토영 대변 뭐 토비 대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뭐야? 부가가치세법의 정책상 그 구조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아. 하지만 뭔가 이 법인 사업자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처럼 송금으로는 인정해준다는 거야.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주겠다는 것이. 혹은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산의 취득원가를 본다는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자는 거야. 봅시다. 이제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뭐 다른 건 읽어보시면은 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5번 접대비 관련 지출 어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아까 법인세법에서 했잖아. 접대비할 때. 접대비로는 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는 송금 인정된다고 했지. 아까 이거 뭐 할 때 나왔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준다. 그때 내가 부담하는 매출세액 그것도 접대비로 보고 내가 지금 이거 접대비 관련한 물품을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 뭐라고? 그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본다고. 한도 내 시부인 해준다고. 한도까지 시인해준다고요. 송금으로. 한도까지만. 자, 요렇게 아까 했던 거 이어드렸습니다. 부가세랑 법인세랑.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아, 얘들은 매입세액 되는 경우입니다. 다 읽어보시면은. 자. 가산세를 뭐 무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낸다는 거. 낸다는 게 아니고 매입세 공제는 된다는 거. 1, 2, 3, 4는. 옳지 않은 것은 납부세 계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뭐 사세 등 토 여기 토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는다.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는 뭐다? 만약에 구입했던 재화를 사용하지 않고 재고로 기말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사올 때 공급받았던 그 시점에 전부 다 공제해준다. 이거야. 2번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매입세액은 기말 재고분으로 남아있는 잔존 재화를 제외하고 당 과세기간 사용분에 한해서 공제해준다. 이러면 되게 절묘하죠. 틀린 표현이에요. 됐죠?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고 상관없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구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 매입세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자, 사업자가 자기 과학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도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5번 접대비 또 나왔지. 접대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이런 거 나오면 땡큐라니까요. 외워서 그걸로 명확하게 몇 개를 구별해낼 수 있다면 문제 풀 때 되게 수월해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번, 4번 일단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외워서 바로 되는 거.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 데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는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이거는 사업과 관련했다는 게 표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퇴근하고 나서 술 마시다가 뭐 어디 다른 회사 부숴가지고 그걸 고쳐줬다. 이거 아니야? 사업과 관련해서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 그걸 고쳐주다가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 주겠다라는 거야. 사업과 관련했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옳은 것은
자, 3번 일단 맞는 것부터 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발급일까지의 거래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관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매입세 공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건 뭐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발급일까지 그 사이에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매입했대. 그때는 사업자 번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사업자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한 거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야.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는 거. 1번 같은 게 묘하게 절묘한 표현이죠. 자, 그럴싸해 읽어보면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에 접대한 제하의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 가능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거 틀렸다고요. 우리 그럴싸하지만 이게 틀렸어. 우리 어떻게 정리했어요?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액 불공제해요. 알겠죠? 법인세법에서는 그 불공제액을 전액을 어떻게 본다? 일단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한도까지는 시인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부불산입한다. 이렇게 나눠야지. 지금 이 1번은 그 두 개를 교묘하게 섞은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이 접대비 전액이 불공제된다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절묘한 표현입니다. 1번 틀렸다. 자,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전송만 안 됐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으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저기 이렇게 가산세를 매기는 경우는 있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 미리 일찍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근데 대가를 미리 받았대. 선발급 세금 계산서. 대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읽어보세요. 4번 대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5번도 아까 전에 제가 똑같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국가 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면세이고 유상으로 제공하면 과세인데 내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요거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됐다면 아까 전에 제가 표현을 조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기존에 받은 매입세 공제를 취소하지 않고 면세를 전용된 기간에 매출세액을 가산한 방법으로 매입세 공제를 추징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헷갈리고 좀 복잡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 표현 5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었고요. 읽어보시고 일단 이 지문 자체를 우리 받아들입시다. 요게 틀렸다는 거.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 이때는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겠지? 근데 이거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는 면세로 전용한 게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게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차후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기가 달라진다면 추징하는 식으로 매입세 공제를 추징한다. 요렇게 받아들입시다. 요거는 자, 개념이 조금 헷갈리지만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 됐죠? 틀렸다는 걸로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가자고. 5번 지문 같은 경우. 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자, 볼게요. 자,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야.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자기 사업 관련 없이 취득했어. 이거 뭐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고. 당연히 불공제예요. 됐죠? 아까 앞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공급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였고 이슈가. 여기는 애초에 자기 사업하고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뭐다?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겸용사업자의 세액계산. 자, 과세서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5천만 원 이상이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이 포인트죠. 직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계산한다. 맞다고 했습니다. 자, 안분계산.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다? 내가 공통으로 쓰던 거를 팔았다. 이 정리가 뭐예요? 과세하는 비율만큼,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거야. 면세에 사용하던 비율을 해당하는 만큼은 과세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찢어주라는 거야. 과세 비율만큼 과세할 건데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나눠서 과세할 건데 기준이 뭐다? 직전 과세 기간 비율로 나눈다는 거. 됐죠? 만약에 직전 기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전 빼고 더 가까운, 가장 가까운 직전 전전기. 전기가 없다. 그럼 그 전전기를 모른다는 거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직전 공급가액이 없어. 그래서 비율을 찢을 수가 없대. 그러면은 해당 지금 기간이 아니고 전전기 거를 갖고 와서 나눠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공급가액의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지하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봐서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직이 아니고 사직, 아니 죄송합니다. 사직이 아니고 시작이죠, 시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직전 과세 기간이 없다면 어떻게?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공급가액 전액을 과표로 한다. 세금 다 내라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됐죠? 안분해서 면세 비율만큼은 과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야, 안분 계산하지 말고 다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지.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고.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과세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과세한다고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직전 과세 기간이 없다. 어때? 안분이 안 되잖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과세한다. 안분 생략하고 전액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읽어봅시다. 계산 문제는 여러분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숫자를 갖다 쓸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돼. 말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주관식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법령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쉬워. 아니 쉽다기보다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내용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말하고 보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네요. 뭐 내용만 하면 다 쉽죠. 자, 제가 하는 말씀의 의도는 알겠죠?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계산기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거를 팔았대요. 매각했대. 그때 공급가액은 얼마로 잡아야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12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120만 원에 팔았는데 12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과세 비율만큼 반란해서 안분해서 공급가액으로 잡을 거거든요. 자, 전체 공급가액은 120만 원이죠. 이 중에서 과세 비율인데 중요한 거 언제 시점이 중요해요. 직전 기간이야. 직전 기간. 직전 올해는 1대잖아. 23년 1개요. 근데 직전 기간이 이때죠. 그러니까 요때 자료를 써야 된다는 거를 아는 게 실력이에요. 작년이 아니고 직전 기간. 과세 비율 60, 면세 비율 40이죠. 과세 비율이 60%야, 결국. 전체 공급가액 1억 중에 6천만 원만큼이 직전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72만 원. 120만 원 중에 72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봐요. 곱하기 10% 하면 7만 2천 원이 세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죠. 어떤 비율을 쓸지만 정하면 돼요. 과세 기간에 신문용지 1,000만 원을 매입했대요. 이거는 뭐다?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야. 내가 과세 사업에도 쓰고 면세 사업에도 쓸 거야, 이거를. 신문용지를. 그때 매입세액 공제는 뭐에 대해서만 해줘야겠어? 과세 사업에 쓸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분이 필요해요. 과세 부분에 대해서 반란해서 매입세액 공제 해줄 거거든요.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건 또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직전 기간 비율로 하는 게 핵심이었어. 내가 이렇게 매입했을 때는 뭐다? 해당 과세 기간의 비율로 하는 거예요.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돼요. 과세 비율만큼은 공제되고요. 같은 표현이죠?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 과세 비율만큼은 공제해준다. 같은 표현입니다. 뭘 물어보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자,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 왜 직전 기간으로 했냐 하면, 판매하는 시점에 정해야 돼요. 매출세액을 결정해야 돼, 그 판매하는 시점에. 판매하는 시점은 아직 해당 과세기간, 당과세기간은 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어. 그 기간의 매출세액, 과세 비율 이런 게. 그래서 직전거를 썼던 거야. 근데 이 매입세액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세액 공제를 언제 받아요? 당연히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공제할지는 그 과세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기다릴 수 없대. 기다릴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세 비율이든 과세 비율이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해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을 쓰는 겁니다.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자, 뭐 한 가지 더. 여기까지. 만약에 근데 매입이긴 한데 단기에 매입한 거를 단기에 매각한 경우, 이 경우는 여러분 특이하게도 매입세액 안분을 어떻게 단기로 기다릴 수가 없어. 이 단기 매각까지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이하게도 직전 비율로 매입세액도 안분한다라는 거. 요거 특이하다는 거 됐죠?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공통 매입세액은 얼만데요? 매입세액 총 100만 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에서 불공제되는 걸 찾으니까 면세 비율을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 뭐라고? 직전 기간 22년 2기가 아니고 23년 1기 단기의 면세 비율 5억 분의 2억 5억 분의 2억만큼 불공제 해주면 되겠죠. 밑에 5억 분의 2억만큼 불공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0만 원을 불공제한다라는 거. 그럼 뭘 물어보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불공제를 물어보는지 공제를 물어보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론을 알고 있으면 되죠. 과세 비율만큼에 대한 과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니까 그거는 구별을 하시면 되고 뭐를 갖다 쓸지 단기 비율을 썼지 정기 비율을 쓸지를 구별해야 돼. 공통제한을 공급 내가 판 경우라면 정기 비율을 쓰는 거고 내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거를 잡을 때는 단기 비율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하나 더 알자. 뭐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특이하게 단기에 매입을 했고 금방 매각까지 해버리는 경우는 단기 매각을 잡을 때 요 매각 비율을 잡을 때 정기 비율을 쓸 거니까 매입세액도 그냥 직전 정기 비율로 하는구나. 특이하구나. 보통의 매입이라면 단기 비율로 계산하는 찢어내는데 단기 매입, 단기 매각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정기 비율로 찢는구나. 요렇게 하지. 여기까지 아시면 훌륭합니다. 자, 또 계산 문제 나온다니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즉 이거는 뭐예요? 면세 비율 찾으라는 거죠. 면세 비율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기 비율 아니라 단기 비율. 단기에 총 공급이 1억인데 면세 관련해서는 3억 3천만 원이죠. 30%죠. 부가가치세는 1,10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얼마요?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겠죠.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 세액은 1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단기의 면세 비율 1억 중에 3천만 원, 30%니까 30만 원이 불공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년 1월 10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자, 여기가 포인트야. 단기 지금 23년 1기를 물어보거든요. 23년 1기에 부가세대 공급가액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 아까 안분계산 생략할 때 있었죠, 요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한다라고 했잖아.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 알아야지. 안분을 생략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공급한 거에 대해서 안분계산을 공급가액에 안분계산 생략한다는 게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의미라고요. 안분을 생략한다는 게 과세를 생략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에 대해서 과세할 거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다? 지금 매각액이 6천만 원이거든. 이 중에서 일부만 과세하고 이런 거 아니야.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 이건 페이크야. 속임수야, 속임수. 속임수 자료라고. 그래서 6천만 원인데 당해 과세 비율이
4천이니까 6천 중에 4천이니까 2번이 정답 아닙니까? 라고 오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2번 뭐다?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단 정기 비용도 없어. 그러니까 요 단기 매각액 전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과세한다 라는 거. 됐죠? 자, 의제매입세 자체로는 지금 요거 한 문제밖에 없지만 개념으로 또 다른 데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합시다. 내용만 짧게.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은 제외한다. 중요합니다. 운임은 제외해요. 됐죠? 순수하게 농산물 같은 그 매입 원가만 의제매입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번 수입 면세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수입과액은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정답인 거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흡수. 과세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용해. 그때는 안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오케이. 면세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또는 창출한 용료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면세 농산물을 사와서 자신의 과세 사업에 이용하는 게 전제예요. 그때는 면세 사업으로부터 사왔지만 원래 면세 사업자한테 사온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 하지만 마치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 것처럼 의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 제도거든. 일정액을 가상의 금액을 계산해내서 공제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실제로 과세제의 제조, 용역에 사용하는 때 공제한다?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매입세하고 똑같아. 내가 원재료를 지금 사왔죠. 그러면은 이거 재고로 남은 거는 공제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재고가 쓰일 때 공제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매입하는 시점에 모두 다 공제한다고 했잖아.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마다 쓰는 시점마다 공제하는 게 아니라고 뒤에 적어놨을 겁니다. 실제로 공급받는 그 기간에 전부 다 공제해줘요. 사용 시점에 기다렸다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간이과세 내용을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병행된 과세 요령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3번.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업장을 신설했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얘가 그 사업자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더 이상 영세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일반 과세 적용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는 종전 사업장에 대해서 야, 더 이상 너는 영세한 게 아니네. 간이 과세 적용하면 안 되겠네. 배제한다는 거야. 맞겠죠? 계속 사업자의 경우 1영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 기준금액은 여기 8천만 원일 거고요. 이것도 맞는 표현 받아들이자. 간이 과세 포기했다. 그러면 그 포기를 신청한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2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3번도 일반 과세를 신규로 계산했다면은 해당 과세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자, 여기 1번이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거나 간이 과세자였다가 적용하지 않게 되는 기간은 언제로부터 한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가 있을 거야. 그 해가 아니고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또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해는 그냥 보고 일반 과세자 아니다. 너 간이로 바꿀게 라는 거는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반대로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가든 일반에서 간이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 시기로 적용한다는 점. 내가 간이었다가 간이를 포기하게 될 때 언제까지를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으로 보고 언제부터를 일반 과세자로서의 첫 번째 기간으로 보느냐라고 했어요.
요거 한번 짧게 볼게요.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이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만약에 4월 15일이라고 해볼게요.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23년 4월 15일이라고 하면 23년 1기가 되겠죠. 기간의 개시일부터 23년 1월 1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 4월이죠.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즉 23년 4월 30일까지가 뭐다?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이 된다는 거야. 23년 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가.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로서의 첫 번째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당연하겠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 4월 15일, 이 속하는 달 4월달의 다음 달 1일 5월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3년 1기의 종료일 23년 6월 30일까지죠. 뭐다? 23년 5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당연히 여러분 비는 날이 있으면 안 되겠지.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날부터는 일반으로서의 첫 번째 기간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으로서의 첫 번째 기간. 됐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날짜를 든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진 않더라도 표현을 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맞는지 틀렸는지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간이과세 뭐 당연히 FM대로 하자면 정석대로 하자면 사업자 등록하고 간이과세 규모 맞고 배제 업종이 아닌지 배제 지역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서 간이과세 적용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되게 영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모르고 하고 있었다고 해봐. 내가 확인했어. 근데 영세하고 그렇대요.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됐죠? 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이런 거는 또 뭐 다른 이야기고 미등록했다고 무조건 간이는 배제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미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1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0.5%다. 맞아요. 간이과세자도 수출하게 되면 영세효를 적용해줘요. 그죠? 간이과세자 중에 자, 요거는 또 잘 알아둡시다. 아까 간이과세인지 아닌지 기준을 얼마 했어요? 8천만 원이었죠. 8천만 원. 근데 그 8천만 원 해당하는 간이과세 중에서도 당해 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이면 아예 그 중에서 납부 의무도 아예 면제해줘요. 세금 조금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내게 해줘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너무 영세한 걸 보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알아둡시다. 자, 원래 간이도 예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하나 체크해 둡시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보시고요. 간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많이 정리해놨으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출되었던 거 위주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찾아서 보는 경우 찾아서 볼 때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 들어와 있네요. 법인세께 들어와 있네. 자, 현행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까? 아니라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돼. 8천만 원은 뭐다? 간이인지 일반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간이 중에서도 8천만 원이 안 되는 간이 중에서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되려면 얼마?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됐어요? 자, 간이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있었는데 21년 개정으로 안 되게 됐다고요. 됐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미등록 과세세를 적용할 수 없다? 왜요? 있죠. 이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간이 상태로 간이 과세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걸렸대. 그럼 미등록 과세세 내야겠지. 납부 의무 면제자도 신고 부서지 과세세가 적용이 된다. 아니야. 요거 알아두자고 했어. 4,800 미만이라서 납부 의무가 없대요. 그렇다면은 신고 부서지 과세세도 같이 내지 않는 걸로.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였는데 도매업을 신규로 추가로 했대요. 추가로 겸용하게 됐대요. 추가 겸용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없어. 이거 볼게요.
여러분 도매는 간이가 될 수 없어요. 크게 떼다가 이제 파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 간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뒤쪽에 찾아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좋죠? 자, 간이가세 배제 사업. 도매업은 간이가세 배제 사업이에요. 그거를 신규로 붙였대요. 원래 간이었는데. 그때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간이가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많이 써뒀는데 간이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정리가 그냥 간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정리를 해둔 거고. 지금 기출되었던 것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가산세인데요. 신고 납부하고 가산세 전반적인 걸 물어보네요. 봅시다.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요거는 하나 알고 가자. 요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는 뭐 타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세법상 어떻게 타인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판례에도 나오고 많이 여러분 접했을 거야. 부가가치세과 분들 요거는 많이 보는 그거죠. 1번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우리 일심동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러분 밑쪽에 가산세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한번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따로 퍼센트를 보시고요.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최대한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해드려요. 그죠? 뭐 미발급, 지연발급이 있다면 미발급은 조금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되니까 2%. 늦게라도 지각했다면은 지각은 1% 이런 식으로. 수업에 언제 들어온 것까지 인정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잖아. 거기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강의 한번 들으시면 그래도 꽤 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일단 마지막 압축 특강이니까 나머지는 암기로 부탁드리고 요거 정도만. 배우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타인으로 보지 않는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그때 기본 강의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래도 꽤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나름대로 잡으니까 그래도 아예 그냥 나열식으로 쭉 보고 외우는 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사업자가 발급 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결석으로 본다고 했어. 지각이 아니고 아예 결석이야. 그러니까 지각이라면 1%로 봐주는데 이때는 공급가액이 2% 가산세를 심하게 매긴다는 거. 맞아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합시다. 여력이 되시면 기본 강의 여러분 들으시면 도움 될 겁니다. 암기할 때. 뭐 엄청난 거창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심하니까 뭐 2%, 좀 덜하니까 1%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이 없다면 그냥 외우시고요. 정말 시간도 없고 못 외우겠다 그러면 하나, 배우자는 타인명의 가산세 아니다. 그거라도 가져가도 돼요. 그것만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물론 그거 하나 한다고 가산세를 다 맞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것은 한다는 게 되겠죠. 1번 사업 부진으로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 고지 세액을 선택적으로 신고하거나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설명드렸죠 밑에? 요렇게 기본적으로는 3개월치, 3개월치 이렇게 나눠서 신고하는 게 맞는데 개인 사업자나 영세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기에 대해서는 50% 고지해서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그냥 고지된 걸로 50% 납부하고 6개월치를 7월 25일까지 내면서 미리 냈던 걸 기납부로 차감하는 걸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설명 많이 드렸던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1번은 여기죠. 예정 고지인데 만약에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직전 기간의 3분의 1밖에 이번 예정 신고 기간에 못 본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네가 예정 신고 때 신고하면 더 적게 낼 수 있잖아. 신고 원하면 신고도 봐주겠다는 거지. 예정 고지한 거 그대로 내든 네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 신고 그 금액으로 하면 세금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 조기 환급, 조조기 이런 것 때문에 막 되게 바쁘시죠? 일할 때 그렇게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고 하시면은 예정 고지 납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환급해 드릴게요. 조기 환급해 드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제도예요. 됐죠? 1번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했대. 이번 예정 신고 3개월 동안 번 걸 봤더니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그 안 된 금액으로 예정 신고하는 것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냥 예정 고지한 금액을 납부해도 괜찮아. 요거 방금 초록색으로 본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1번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사업자는 그 첫 번째 바뀐 그 해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 첫 번째 해니까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첨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것도 맞는 표현. 전문직이니까 좀 까다롭게 요런 자세하게 요런 서류를 제출해라라는 거야.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했어. 이거 많이 보죠. 일선에서 신고 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바쁘신 거예요. 자, 5번. 15일 이내다. 보통 일반 환급은 30일인데 조기 환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15일 안에 줘야 되는구나. 알아둡시다. 4번. 직전 과표가 4,800만 원 미만인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제외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자, 3번 볼까요? 뒤쪽에 따로 정리해뒀나? 예정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정 고지한다. 저런 게 없다는 거야. 예정 고지 제외는 가나다. 이 경우만 예정 고지를 제외해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 너무 소액이다. 2번 간이과세자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반 과세로 바뀌었다. 요게 아까 전에 봤던 거지. 몇 번이었어? 간이에서 이번에 일반으로 바뀐 경우 2번이죠. 간이에서 일반으로 이번에 바뀌었다면 첫 해에 한해서는 예정 신고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 고지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첫 해니까.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엮여 있는 겁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그 해는 예정 고지도 하지 않고 예정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이니까요. 자, 여기 이거죠. 일반으로 변경 첫 해는 예정 신고도 없고 밑에서 봤듯이 예정 고지에 대한 납부 의무도 없다. 이겁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음 세목 국세징수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